일본이 삼성의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는 못 준다. 단호한 통보였어요. 부탁도 권고도 아니고 거의 명령에 가까웠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삼성이 그토록 매달리던 그 물건, 이 UV 블랭크 마스크라는 유리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 호야와 AGC 같은 기업들이 쥐고 있었고 한국은 아예 0%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도장 한 번 안 찍어주면 세계 1위 반도체 라인이 즉시 멈추는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약 7년 뒤 판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 독점에 한국의 이름도 생소한 중소기업 하나가 균열을 내버렸거든요. 도대체 이 작은 회사는 7년 동안 뒤에서 뭘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라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1위라는 나라가 손바닥보다도 작은 유리판 한 장 앞에서 통째로 휘청였던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결국 설계 잘하고 공장 크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작 발목을 잡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재 한 장이었던 거죠. 먼저 이 유리판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가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이름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도장의 원판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리가 아니에요. 특수하게 만든 유리판 위에 몰리브덴이랑 실리콘이라는 금속을 원자 단위로 한 겹 한 겹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폭에는 층이 무려 40에서 50층이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원자 단위로 수십 겹을 쌓는데 그중 단 한 겹이라도 두께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그 판은 통째로 불량이 되거든요. 머리카락 굵기를 수만 갈래로 쪼갠 것보다 얇은 막을, 그것도 수십 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포개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공들여 만든 유리판 위에 13.5 나노미터짜리 극자외선을 쏘면 비로소 회로가 새겨집니다. 이 13.5 나노미터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를 대충 7,000갈래로 쪼갠 정도예요. 그렇게 미세한 빛으로 회로를 그리니까 받침이 되는 이 유리판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회로 전체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EUV라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공장을 지어도 이 유리판 한 장이 없으면 회로를 찍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반도체 하면 설계랑 공장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약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소재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까다로운 물건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사실상 일본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검사하는 장비조차 일본 회사가 틀어주고 있었거든요. 레이저텍이라는 일본 기업이 만드는 검사 장비는 한 대에 400억 원이 넘었는데 그마저도 살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일본, 합격 도장을 찍는 것도 일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재료만 쥐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만드는 기술부터 그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하는 장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손안에 다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장당 가격도 어마어마했어요. 이 유리판 한 장이 수천만 원, 비싸면 1억 원 가까이 했거든요. 반도체 공정이 수천 단계가 넘는데 그 가운데 이 급소 하나만 막혀도 거대한 라인 전체가 그냥 멈춰서는 구조였습니다. 필요한 유리판을 단 한 장도 직접 만들지 못하고 전부 일본 손에서 받아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수출을 막겠다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빌고 또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터진 직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1위 기업의 총수가 손바닥만 한 유리판 한 장 때문에 의뢰처지로 비행기에 오른 셈이었죠. 부탁하러 간 처지였지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당시 한국 반도체가 서 있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회사 안에서도 직접 만들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해보자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말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일본은 이미 20년 넘게 이 외길만 파온 선수였고 한국은 출발선조차 제대로 못 그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만큼 두 나라 사이의 격차가 까마득했던 거죠. 누가 봐도 그냥 항복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모해 보이는 싸움 앞에서 끝까지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엔 일본이 쥔 그 소나기가 너무 단단했거든요. 먼저 이 독점이 얼마나 지독한 구조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일본은 그냥 유리판만 팔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한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손님한테 요리 재료도 그 집이 팔고, 요리할 도구도 그 집이 팔고, 심지어 다 만든 요리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도장 찍는 심사위원까지 그 집 사장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은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재료를 바꿔보려 해도 그 집, 도구를 바꿔보려 해도 그 집, 평가를 받으려 해도 결국 그 집입니다. 일본의 블랭크 마스크 독점이 딱 이 모양이었습니다. 재료가 되는 특수 유리도, 그걸 가공하는 기술도, 다 만든 제품을 검사하는 장비까지 전부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이걸 삼중잠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어요. 자물쇠의 세 개가 동시에 채워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풀어서는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자물쇠에,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제일 무서웠어요. 설령 어떻게든 비슷한 유리판을 만들어냈다고 쳐도 그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판정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장비마저 일본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만들 길도 인정받을 길도 동시에 막혀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이 유리판을 만드는 일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까다로웠습니다. 앞에서 원자를 40에서 50층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쌓아 올린 표면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평평해야 한다는 게 진짜 문제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빙판을 쫙 깔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400 몇십 킬로미터짜리 빙판 위에 단 1mm짜리 요철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매끄러운 면을,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단위에서 만들어내야 했던 거죠. 실제로 각도가 0.1도, 농도가 0.1%만 어긋나도 그날 만든 판이 통째로 폐기되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1등 기업 호야의 성적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분야 세계 최강이라는 호야조차 제일 좋은 등급의 제품을 뽑아내는 성공률이 30% 안팎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10장을 만들면 그중 7장은 불량으로 버려야 했다는 얘기예요. 세계 1위가 이 정도인데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후발주자는 오죽했겠어요. 하루에 10장을 실패하면 수십억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한 달이면 수백억 원이었어요. 돈이 타들어가는 속도가 정말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 업계 대부분은 그냥 일본한테 사다 쓰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삼성도 처음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직접 겪고 나서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예 살아남을 수 있느냐로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다 쓰는 길을 넘어서 직접 만드는 길에 회사의 운명을 걸기로 한 거죠. 근데 삼성이 손을 잡은 상대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기업이 아니라 생소한 변방의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난 곳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반도체에 쓰이는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묵묵히 만들어 오던 회사였거든요. 화려하진 않아도 자기 분야의 기술을 한 겹 한 겹 쌓아온 곳이었던 거죠. 그 오랜 축적이 있었기에 삼성도 이 회사라면 운명을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보통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하는 방식은 단가를 깎고 납기를 쪼는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은 이 작은 회사의 지분을 약 8%나 사들였어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니라 아예 한 배를 탄 동업자가 된 겁니다. 등을 맞대고 같은 적을 향해 함께 칼을 빼든 전우가 된 셈이죠.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전용 연구 거점을 세웁니다. EUV 소재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그 센터에 약 1,000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길고도 지독한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만든 판이 어제 만든 판보다 나아졌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밤을 새워 조건을 바꾸고 또 바꾸고 수백 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넘어야 할 기준선은 까마득히 높은데 실패는 매일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두 손 들었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이 모습을 보는 시선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회사에 수천억을 들이붓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웃음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호야가 이 시장에 처음 뛰어든 게 2001년이었습니다. 무려 20여 년을 한 우물만 파온 선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호야와 AGC가 세계 시장의 91.8%를 나눠 쥐고 있었으니 그 벽이 얼마나 단단해 보였겠어요. 누가 봐도 깰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바로 그 시간 동안 뭔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던 실패의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100장을 만들면 100장이 전부 불량이던 게 어느 순간부터 한두 장씩 기준선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변화는 너무 작아서 바깥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독점의 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금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용인의 연구실, 대부분이 잠든 그 시간에 측정 장비 앞을 지키던 한 연구원이 있었어요. 늘 그랬듯 그날도 결과는 기준선 아래일 거라고 반쯤 체념한 채였죠. 근데 화면에 뜬 숫자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바로 그 선을 처음으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순간 연구실의 정적이 흘렀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측정을 다시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날 만든 그 판이 틀림없이 기준선을 넘긴 거였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같이 부딪히고 깨지던 그 벽을 드디어 넘어선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환호성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연구원들은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오히려 표정이 더 비장해졌다는 거예요. 한 연구원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요. 인증을 통과했다는 건 출발선에 겨우 섰다는 뜻이지 결승선을 끊었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한 장이 라인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삼성은 이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2026년 2분기 도입을 목표로 막바지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산화가 자리를 잡으면 삼성은 해마다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진짜 핵심은 절감되는 그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작동하거든요. 독점이라는 건 살 사람한테 다른 선택지가 하나도 없을 때만 유지됩니다. 근데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딱 하나만 생겨도 독점은 그 순간 가격을 제멋대로 부를 힘을 잃어버려요. 동네에 빵집이 딱 하나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집은 빵값을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겠죠. 손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바로 옆에 빵집이 하나 더 생긴다고 쳐봐요. 그 순간부터 첫 번째 집은 함부로 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손님이 언제든 옆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삼성이 손에 쥔 게 바로 그 옆집, 그러니까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걸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건 한 장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자체를 뒤집는 일이었던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일본 호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오히려 그동안 큰 소리치던 호야 쪽에서 조달 물량을 걱정하는 듯한 정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늘 칼자루를 쥐고 있던 쪽이 처음으로 긴장하기 시작한 셈이죠. 한 증권사 보고서는 SNS택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면서 양산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해당 종목을 다루는 증권가의 분석이라는 점은 감안해서 들으셔야 하고요. 업계에서도 이번 국산화가 갖는 의미가 정말 크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숫자 하나로 또렷하게 증명됩니다. 변방의 작은 회사라던 SNS텍이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예요. 매출이 2,4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3%나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04억 원으로 무려 70.9%가 뛰었습니다. 조롱받던 변방의 회사가 이제 판을 바꾸는 주역으로 올라선 거죠. 이건 그냥 좀 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던 힘의 균형을 처음으로 반대편에서 밀어붙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유리판 한 장 국산화에 성공한 이야기구나 하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서 일본의 독점이 삼중잠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판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검사 장비. 이번에 한국은 그 두 개의 자물쇠를 한꺼번에 풀어낸 겁니다. 유리판만 만든 게 아니라 그걸 검사하고 인정받는 영역까지 함께 파고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까다로운데 그게 합격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칼자루까지 일본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 두 개를 동시에 흔들었다는 건 그냥 품목 하나 대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 산업 전체로 번지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은 이미 다른 전선에서도 일본의 소나기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불화수소라는 소재가 있어요. 2019년에 일본이 한국으로 가는 핵심 소재의 길을 갑자기 틀어막은 적이 있죠. 그 불화수소가 바로 그때 직격탄을 맞은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한국은 이 불화수소를 일본의 41.9%나 의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7.7%까지 뚝 떨어졌어요. 사실상 거의 끊어낸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블랭크 마스크 한 장의 이야기가 알고 보면 더 큰 흐름의 한 조각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불화수소에서 시작된 흐름이 포토레지스트로 또 펠리클로 줄줄이 번져 나갔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서로 등을 받쳐주는 하나의 동맹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소재 부품 장비 전체의 대일 의존도가 32.6%에서 21.9%로 내려왔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공급망 체질이 통째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이건 한 기업의 외로운 분투가 아니라 한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었던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한 곳이 길을 뚫으니 그 길을 따라 다른 기업들이 줄지어 올라선 셈이에요. 없던 길을 처음 내는 것과 누가 낸 길을 따라가는 건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성공의 경험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붙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이 일본을 겨우 따라잡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그것마저도 아닙니다. 펠리클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건 마스크를 먼지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얇은 보호막인데요. 사실 이 펠리클은 일본조차 아직 제대로 상용화하지 못한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그 얇은 보호막 하나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기술 장벽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하기 직전까지 왔다고 전해져요. 따라잡는 걸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에 먼저 발을 디디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한국이 진짜로 만든 건 유리판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도장 한 번으로 우리를 멈출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 상황에서 우리도 다른 길을 고를 수 있다는 선택권 그 자체를 만든 거예요. 무기를 쥐고 협상하는 사람과 맨손으로 사정하는 사람의 표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엔 일본이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근데 이젠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 한마디가 협상 테이블에서 갖는 무게는 돈으로 환산조차 안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모든 각성을 불러온 게 다름 아닌 일본의 봉쇄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멈춰 세우려던 그 조치가 오히려 한국을 잠에서 깨워버린 거죠. 오죽하면 일본이 2023년에 규제를 풀었을 때
이미 한국이 자립한 뒤라 속빈 강정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겠어요. SNS택의 정수홍 대표 역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건 회사를 이끄는 당사자의 포부라는 점은 감안해서 들으셔야 하고요. 손바닥만 한 유리판 한 장이 나라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이야기로 커져버린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인증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관문은 지금부터예요. 인증을 받는 것과 그걸 대량으로 안정되게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위 호야조차 제일 좋은 등급의 수율이 30% 안팎입니다. 한국이 이 수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게 남은 진짜 숙제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일본의 독점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는 한 회사의 완전한 독점이라기보다 몇몇 회사가 나눠 주인 과점에 더 가까워요. 실제로 또 다른 일본 기업 AGC는 이미 삼성이나 SK 쪽 품질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넓히려는 노력은 그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 오해하는 사실도 하나 있어요. 2019년에 일본이 규제했던 핵심 품목에 사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들어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규제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위기를 계기로 스스로 깨어난 자립에 더 가까웠던 셈이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한국이 소재를 자립했다고 해서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까지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노광 장비는 여전히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소재의 자립과 장비의 자립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제일 잘 만드는 데서 그냥 싸게 사다 쓰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요. 근데 위기가 한번 닥치면 그 효율이라는 게 순식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뀝니다.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그 선택권 하나가 평소엔 비효율처럼 보여도 위기엔 생존을 가르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불과 몇 년 전 한국이 이 유리판을 직접 만드는 비율은 정확히 0%였습니다. 단 한 장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고 전부 일본에서 받아와야 했죠. 근데 지금 그 0%였던 한 장이 국산 라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총수가 유리판 한 장 때문에 의뢰 처지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제는 오히려 일본 쪽이 한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변방의 좀비 기업이라고까지 조롱받던 그 회사가 지금은 판을 바꾼 주역이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회사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평화로울 땐 계약서 한 장이 모든 걸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 계약서마저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립이라는 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인 거예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험 말입니다. 그 7년의 끝에서 한국이 손에 쥔 건 사실 유리판 한 장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멈춰 세울 수 없게 만드는 힘,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2025년 약 3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거대한 성장의 길목에 한국이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어요. 펠리크를 완전히 끌어올리고 차세대 노광 장비의 벽까지 넘어야 진짜 자립이 완성됩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실 때 그 안에 박힌 작은 반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칩 하나에 손바닥만 한 유리판을 붙들고 7년을 버텨낸 사람들의 집념이 새겨져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은 회사의 7년이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의 한 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이 모든 싸움의 또 다른 전선이었던 반도체 노광 장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